네,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손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진영장관 사퇴 이유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박경신 교로대 교수와 참여연대 김남희 변호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진영장관 사퇴를 두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들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 보면 이 기초연금안 이거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와 좀 갈등이 있어서 좀 사퇴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 기초연금이 도대체 뭔데 네. 장관이 사퇴를 하고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오고 가는지 보통 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남희 변호사님께 간단히 기초연금안이 또 무엇이고 또 정부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네. 이런 갈등까지 벌어졌는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을 맡고 있는 김남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기초연금에 대해서 사실 전문가는 아닌데 이쪽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요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어요. 그 기초연금이 지금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그 연금이 있습니다. 네. 이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에 있는 공적연금이죠. 네. 공적연금이라는 건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연금이라는 뜻이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일반 국민이 삼성생명에 이렇게 돈을 내서 받는 건 이제 사적인 연금이지만 네.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의 연금은 이제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기초노령연금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기초노령연금이 언제 생겼냐면 2007년도에 생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생기기 전에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나라에서 하는 공적 연금이 보통 두 가지 이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국민연금처럼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계속 보험료를 납부를 해서 네. 기여를 반영을 해서 지급하는 이런 공적연금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립을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그 나라에서 지급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기여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네. 국민연금 같은 기여와 상관이 있는 거고 네. 기초연금은 비기여성 연금인데 나이만 차면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대부분의 이제 그 서구 국가들, 이를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데서는 이 두 가지 연금 제도가 약간 조화롭게 잘 그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을 해서 네. 일정 연령에 달한 그 국민들은 자기 노후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근대화가 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지만 이제 공적 연금 제도라는 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네. 국민연금도 역사가 짧고 그 기초노령연금도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될 때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었냐면요. 제가 한번 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표가 있어요. 예. 지금 표에 보시면 원래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자기가 평소에 받던 소득의 몇 %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되느냐. 네. 근데 그게 최초에는 60%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지금 2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나중에 네. 노후에 연금으로 60%니까 얼마냐? 120만 원인가? 이제 그 정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게 2007년도에 그거를 대폭 삭감을 했어요. 여기 그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0%에서 40%로 대폭 삭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이 깎였죠. 네. 근데 이렇게 깎이면서 근데 이 60% 40%도 40년을 동안 그 국민연금을 납부를 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그 대체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는 국민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일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더 낮았는데 어쨌든 60에서 40% 3분의 1이 깎이면서 그러면 국민들의 실제 노후 보장이 안 되니까 이거 너무 열악하니까 이거를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밑에 보시면 여기 10%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10% 소득대체율 10%를 보충을 해주자 이런 의미로 기초노령연금이 최초에 도입이 됐고, 네. 근데 그런 의미 플러스 이제 국민연금은 자기가 기여한 거에 따라서 이제 연금을 받는 건데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잖아요 아직도. 네. 사각지대라고 하는데요. 뭐 주부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인데 이게 잘 납부가 안 되는 경우라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그런 사각지대가 워낙 넓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자 이런 네. 의미로 이제 기초노령연금이 도입이 됐던 거죠. 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표에 나온 이렇게 10% 보충을 해주기로 한 거는 그 도입 당시 당장 된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5%를 시작을 했다가 이 60% 40%도 이제 2009년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니까 네. 그 단계적에 따라서 기초 노령연금도 점점 올려서 10%를 채워주자. 네. 그래서 국민연금 40%, 기초노령연금 10% 해서 최소 50% 정도는 그러니까 그 자기 노후에 예전에 받던 소득의 50% 정도는 보장을 해주자 이런 의미로 처음에 도입했던 제도죠. 네. 네, 그렇군요. 우선 제도 도입의 취지를 설명드렸고요. 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안이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그러니까 대선 때 네. 플래카드를 내걸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문구가 들어 있었던 네, 건가요? 어떤 문구가 네. 들어 있었냐면 보여주시죠. 거기에 네. 여기 이게 아마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빨갛게 조그맣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 노령연금 2배 인상. 근데 제가 문구를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어르신 그렇죠. 이런 표현이 좀 인상적이네요. 네.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 노령연금 2배 인상이라고 네. 써서 이걸 붙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죠. 음.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초 노령연금이 처음 도입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를 보완해준 이 10%의 의미도 있었지만 이제 그 상하지대도 해소하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원래 모두에게 10% 정도는 나중에 채워주자 이런 의미로 도입이 됐지만 그 네. 당시 예산이 좀 어렵고 하니까 하위 70%만 최대 5%까지 주자 이렇게 네.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법안에 붙이게 보면 이제 그 계속 이렇게 올려서 10% 채워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안 올랐어요. 그래서 그 소득 대체율 5% 수준에서 그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걸로 그냥 고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최대 98,000원이에요. 1인당. 네. 부부면 16만 원인가? 근데 98,000원 갖고 한 달에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실제로 정말 심각해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의 3배가 넘어요. 네. 2010년 이것도 좀 오래된 통계인데 그때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노인 중에 45몇 %가 상대적 빈곤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위소득 50% 미만이라는 얘기인데 네. 그 OECD 평균 13명의 3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인의 한 절반은 빈곤 상태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데 기초노령연금으로 98,000원 주니까 노인 빈곤 문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모든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딱 내세웠어요. 플래카드도 걸고. 네. 물론 이 모든 그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소득 대체율 10% 채워준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는 법률상 원래 보장은 되어 있었지만 단계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민들이 모두 굉장히 좋아했고 특히 어르신들이 뭐 노인정이 막 술렁술렁 했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막 열심히 투표하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뭐 그 공약이 굉장히 잘 통했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모든 어르신들한테 다 대상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뭐 말이 많다가 드디어 박근혜 정부가 9월 23일인가 이제 발표를 했죠. 네. 축소하겠다고. 네. 어디 몇 축소하냐면 퍼센트로 이게 좀 좁혀졌나요, 혹시? 하위 70%에 네. 근데 하위 70%에게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해서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이상 가입하면은 이 네. 기초노령연금액이 깎이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복잡한데 네. 공식이 어쨌든 요지는 그 모두 주겠다고 했는데 모두 주지도 않고 하위 70% 주고 그리고 그들한테 2배를 주겠다 그러는데 2배 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연금을 가입한 그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국민연금 오래 가입하면은 액수가 점점 깎이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국민한테 내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했으면 그만큼 기여분 연금, 네네. 기여분 연금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네, 그런 그거는 거죠? 이제 박근혜 정부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문제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그 소득 대체율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태고, 네. 그 실제로 가입 기간이 되게 짧아요, 우리나라가. 이거 아까 얘기한 그 소득 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가입 기간이 20몇 년밖에 안 돼요. 네.
평균 가입 기간이 20몇 년밖에 안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음. 근로자 평균 자기 인생에서 23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14년 정도밖에 안 네, 된다. 왜냐하면 뭐 남자들 뭐 군대 갔다 와서 뭐 일하기 시작하면 30대 초반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우리나라 뭐 45세 정년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네. 50세만 되면 거의 다 퇴직을 하니까 그러니까 27년에 소득 대체율이 60%였다는 것도 네. 40년까지 일한 네, 사람이라 그렇죠. 그랬다는 거고. 60%인데 네. 그대로 그만큼 40년을 일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네. 40년 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좀 자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특히 여자들은 더 심하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살았는데 네. 미국에서도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10년만 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을 네. 받기 시작해요. 네. 근데 40년은 상당히 우리나라도 10년 이상 사실은 가입하면 받긴 받긴 하는데 받는데 소득 대체율이 대체율이 너무 낮죠. 너무 그러니까 낮다. 그 뭐지 세계은행에서 정한 그 연금 공적연금의 최소한의 기준이 소득 대체율 50%예요. 네. 아하.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음. 국민연금 40% 낮추고 기초연금 10% 해가지고 50% 되는 게 최소 기준인데 네. 그것도 40년 가입 기준인데 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그 23년 맞춰서 하면은 소득 대체율이 몇 프로더라?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는 20몇 프로밖에 안 되고 거기에 그나마 기초노령연금 10% 추가해줘가지고 30% 정도 돼서 되게 그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한 정도인데 네. 거기에서 이게 절반을 이렇게 떼가겠다는 거. 정부에서 이걸 안 주겠다는 거. 정부 안의 쟁점을 보면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네. 모든 계층이 아니라 네. 그 70% 네, 하위 이 문제가 하나가 70%만. 있었고요. 근데, 네. 근데 그 박근혜가 공약 발표하기 전에도 네. 그 당시에도 하여간 하위 70% 물론 이제 더 확충될 네. 거였지만 네, 네. 그때도 하여간 하위 70%만 네, 받고 있었던 건 맞죠. 맞아요. 그건 맞아요. 기초노령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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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게 기초노령연금은 물론 이제 하위 70%만 주긴 했지만 여튼 그 일한 만큼 돌려받는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줄어들어서 네. 그냥 기여를 많이 안 했어도 노동을 통해서 기여를 연금 적립에 기여를 많이 안 했어도 물론 이제 하위 70%에 한정되지만 하여간 그 좀 더 보편적 복지에 가깝게 네. 하려고 10%를 그렇죠. 깔아줬어요. 10% 그 10%는 얼마든 그거를 이제 하위 70%는 다 주기로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보편 복지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고 한 건데 그 액수를 또 정할 때 지금 이제 지난 9월 네. 그 액수를 또 산정을 할 때는 이 국민연금을 가입 기간에 따라서. 그렇죠. 국민연금을 기여분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은 또 적게 받게 되니까 네. 다시 차등. 네. 차등화 효과가 점점 심해지죠. 다시 차등화를 하게 되네요. 다시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차등화라는 게 이제 돈을 덜 버는 사람이 받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해하기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은 보편적 복지라는 건 이제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그냥 똑같이 뭐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해주자.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돈을 적게 버는 사람만 복지를 주는 게 뭐 효율적인지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얼마 버는지 막 다 나눠야 되고 너는 빈곤층이고 너는 부층 이걸 나누는데 발생한 이제 사회적인 분쟁이 이제 너무 강하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이제 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어찌됐든 이제 했지만 다시 이거를 차등화해서 돈을 국민연금에 다른 연금을 국민연금을 덜 받는 사람한테 기초노령연금을 더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서민들 어찌됐든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니냐 먼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아닌 게요. 이게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라면 이거를 몰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좀 더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어나는 건 뭐 없고 원래 그 10% 원래 법적에 보장돼 있었던 권리니까 그 10%는 그냥 10%인데 10%를 11% 12% 늘리겠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10%로 고정돼 있고요. 근데
원래 조금 더 밖으로 돼 있던 사람 권리는 박탈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만약 그 대부분 이제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노인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소수라면 모르겠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 빈곤선 밑에 있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그보다 조금 위에 있다고 해서 잘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우리나라 노인 일렬로 줄을 쭉 세워보면 한 상위 한 10%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말 되게 그 열악한 그 소득 같은 게 되게 열악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인 문제가 또 어떤 게 있냐면 노인의 소득이 파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그 노인 소득을 쭉 줄세웠을 때 상위 10%에 드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 15%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원칙은 하위 70%만 받아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모든 걸 자식 이름으로 다 해놓고 그러면은 전두환 같은 사람도 사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네. 근데 반면에 자기가 정말 부부가 뭐 집 한 칸, 뭐 아파트 한 채에서 그냥 둘이 살고 소득이 하나도 없다. 이래도 네. 공시지가가 4억 5천인가 넘으면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의 명의나 뭐 이렇게 소득 파악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노인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거의 없고 네. 소득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열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인 소득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하위 70%에 잘린다는 것도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게다가 대부분의 노인들이 정말 심각한 빈곤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네. 참 그러니까 이렇게 선별적 지급이라는 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전혀 못하는 면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제가 뭐 어느 기사를 봤는데 뭐 타워팰리스에 사시는 어르신분들도 네네네. 실제로 기초노령연금 연금 받으신 대상자가 된다고 이런 네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정부 쪽이나 네. 또는 이제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언론 쪽에서는 그거 봐라. 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그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밝혀내죠? 그래서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은 기초노령연금 액수 줄이겠다는 거다. 이제 또 한 가지, 논리 또 한 가지 쓰죠. 쟁점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노령연금을 조금 받는 게 아니고요. 네.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이 조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오래 내면은 오래 일하면 조금 네. 받고 네. 부자가 조금 일하면 그 사람은 기초노령연금 다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 생기지 말이 안 않을까요? 네. 저게 그 국민연금 이탈자 문제 이런 것도 좀 이탈자가 우려가 될 것 막 생길 수 같아요.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예. 그런 지금 뭐 임의가입자 이런 것도 이런 안이 그 올해 초부터 나오면서 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도 막 탈퇴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고 실제로 이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고소득인데 단기간 가입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11년인가 뭐 미만으로 가입한 그러니까 고소득이 10년만 가입하면 기초노령연금 다 받을 수 있는데 네. 진짜 저소득 가난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이제 기초노령연금이 확 깎이게 되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받는 수준이 넉넉하면 말도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이 지금 186만 원인데, 네. 그러니까 186만 원을 받는 사람이 25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면은, 그러니까 평균 23년 정도 납부하니까 25년 납부할 그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50만 원이에요. 네. 50만 원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사람 25년 납부해서 50만 원 연금 받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너는 국민연금 오래 가입했으니까 기초노령연금 깎을게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닌가. 이게 그 소득에서 네. 국민연금 적립하기 위해서 떼가는 게 몇 프로나 되죠? 그러니까 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9%인데요. 9%. 자기가 4.5% 내고 그 고용주가? 고용주가 4.5% 내서 4.5% 9%를 채워주고요. 네. 그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9%를 다 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현재 소득의 이제 9%만 내면은 그게 이제 30년이든 뭐 40년이든 지나서는 예를 들어서 60%를 이제 받으려면 네네. 뭔가 이게 공적 재원이 투입되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 5% 떼놨던 거 적립한 거 가지고 네. 이익을 많이 남겨서 키우거나 네네. 그러니까, 뭔가 돼야 이제 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국민연금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젊은 세대가 나이 든 세대를 먹여 살리는 구조다. 그렇죠. 세대 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동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그 소득 대체율이 상당히 낮은데 네. 어떻게 하면 소득 대체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건가요? 세금이 더 많이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넣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지금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높이려면은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 높이려면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기에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국민연금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내는 돈은 지금 노인들한테 들어가고요. 내 그 자손들이 내는 돈을 제가 받게 되는 약간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금 제도가 있는데 적립금이라는 게 이제 그 쌓아둔 돈이 일주일치 지급분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지금 340조가 쌓여 있는데 국민연금 기금이 그렇게 돈을 막 쌓아놓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지금 내는 내 돈으로 지금 현재 노인 세대를 부양하고 그다음에 내 자손들이 내는 돈으로 내가 이제 부양을 받는 그런 구조고. 네. 근데 이제 1대1 대응을 한다고 치면 1대1 대응을 한다고 치면 네네. 내 소득 9%를 떼서 어쨌든 노인 한 사람의 원래 벌던 소득의 이제 60%를 채워주려면 그런 뭔가 거기서 투입되는 게 있어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적연금 제도라는 게 그 내가 낸 만큼 받아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낸 것들 플러스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 그 연금에 가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기의 부모들까지 노후를 부양을 하고 네. 자기의 노후 대비는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 노후를 받게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그 자기가 낸 돈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걸 가져가는 구조로 시작을 했고, 네. 근데 그걸 어느 정도 이제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이렇게 보완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너무 급속하게 소득 대체율을 확 낮춰버린 거예요. 근데 네. 소득 대체율을 낮추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은 그러니까 9%를 계속 적립을 하잖아요. 근데 소득 대체율을 낮춰가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돈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구조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러니까 미래 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너무 많은 돈 적립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돈이 많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일종의 폭탄이에요. 네.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우리나라 그 국민연금 기금이 금융계에 굉장히 큰 손이거든요. 네. 근데 330조를 쌓아놨지만 이게 장기적 추계로 보면은 뭐 나중에 이제 그 20년 뒤에는 이제 노인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좀 줄어드니까 그거를 다 현금화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네. 그 돈이 현금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각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투자가 돼 있으니까. 근데 그걸 또 현금화하게 되면은 그게 또 엄청난 얘 이제 국민연금 기금이 이게 현금화 될 거라고 생각하면 이 가치가 또 폭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얽혀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쌓아두는 게 지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적절한 수준으로 소득 대체율 유지해가면서 지금 노인들 충분히 부양하고 거기에 맞춰가서 뭐 이 제도를 안착화시키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뭐 그 연금제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그 뭐 몇십 년 뒤에 노인이 늘어나고 네. 부양비가 너무 커지니까 돈을 많이 걷고 조금만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제도 설계를 막 급하게 해버려가지고 오히려 그런 부작용이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정부 안에 대해서 네네.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네. 좀 어떤 안으로 좀 이렇게 개선이 돼야지만 좀 네.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네네. 다시 한번 이 두 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이 생각하시는 현재 정부 안의 문제가 뭔지 간략하게 좀 말씀 각각 부탁드리고요.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제도가 좀 제대로 좀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필요한지 두 분한테 한번 좀 짧게 좀 각각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그 지금 기초연금만의 문제점은 하나는 뭐 가장 핵심적인 거긴 한데 국민과의 약속을 너무 네.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민연금,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연금을 확 깎아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가뜩이나 이제 노후가 불안한 지금 특히 미래 이제 그 기초노령연금을 받기로 돼 있던 권리를 뺏기는 청장년층 등에게 되게 그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오히려 기초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네. 되게 문제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너무 심각한데 그 연금 공적연금 제도를 잘 그 발전을 시켜야 될 마당에 네. 오히려 그거를 좀 나쁜 쪽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게 우려스럽다. 나쁜 쪽으로 바꾼다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적하시는 네, 건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네. 뭐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또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동해서 차등 지급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그 제도를 좀
복잡하게 만들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불리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도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개선점이라면 네. 뭐 가장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 대체율이 일정 정도 유지가 되고 공적 연금으로 나의 노후가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공적 연금이 잘 안정화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하지만 우선 가장 기초적으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그 기초연금 보편적으로 2배 지급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도 네. 그게 굉장히 지금 노인빈곤 문제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자료를 돌려봤는데 우리나라 그 노인빈곤율, 극심한 노인빈곤율을 보편적 노령연금을 통해서 상당 몇 퍼센트 이상 거의 10%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연구도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최소한 박근혜의 공약은 지켜줘야 된다. 네. 그 이후에 더 개선 방향은 좀 더 고민해보자. 공약 이행의 중요성 요걸 더 강조를 하셨네요. 네. 우선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박경식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어려운 질문에는 항상 저는 질문으로 답하는데 네. 그 진영 장관이 이제 이번에 사퇴를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진영 장관이 상당히 그 신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정치인이지만 정치인 중에서도 원칙도 있고 네. 이제 이런 사람이 사퇴하니까 사실은 이제 정부 쪽에서도 상당히 좀 이미지에 타격을 겪고 있는데 진영 장관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야 하는데 반대하는데 네. 어떻게 이제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 사퇴 그 원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표 있잖아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표. 그러니까 60%에서 40% 축소하면서 그 10%를 채워주고 그랬던 이 부분 때문에 이거를 이 법안을 그 만들 때 그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보면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국민연금 깎지 않고 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 깎지 말자. 네. 그러니까 두 개는 별개로 그걸 보완을 해서 국민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로 유지하자라는 게 그 당시 합의였는데 네. 그 지금 그 정부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10몇 년 이상만 가입하면은 기초노령연금 액수가 깎이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국민연금 받는 거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줄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 이걸 연동시키니까 이제 진영 장관 같은 경우 그 진영 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듣기로는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이하는 절대 아니다. 이 왜 안 좋냐? 첫 번째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법안 만들 때 그 취지하고도 안 맞고 네. 여야 합의하고도 안 맞고 네. 그리고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하면 기초연금 액수가 깎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제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네. 내가 지금 이거를 9%를 내가지고 이거를 유지를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그냥 아예 안 내고 버티다가 나중에 기초노령연금을 다 받는 게 나을까 막 계산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우리나라의 특히 뭐 그 국민연금의 액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되게 작은 숫자인데 그 돈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열심히 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안 내고 버티다가 나중에 기초노령연금 받는 게 낫겠지. 그러면 국민연금 가입을 확 줄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국민연금 자체를 흔들어 버리면 네. 이제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가 다 엉망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다 반대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것도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그 진영 장관 사퇴를 두고 뭐 이분도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고 뭐 여당 쪽 인사인데 굉장히 청와대하고 좀 그 정부 쪽에서 비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책임 회피다 뭐 이런 좀 거친 말도 오고 가고 있는데요. 요 진영 장관 사퇴 논란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영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김남희 변호사님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기초연금은 네. 뭐랄까 국민연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기에 따라서 복지라는 걸 조금 좁게 정의하자면 네. 국민연금은 복지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받아가는 구조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면 안 번 사람은 노인이 돼서 더 약해졌는데 계속 또 못 받아가니까 네.
노인들의 그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는 역할은 국민연금이 전혀 못한다. 네. 그래서 이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걸 만든 건데 네. 일종의 이제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선별적 복지도 아니고 그냥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물론 이제 하위 70%에서 시작했지만 70%면 이제 거의 다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그 국민연금하고 연계시키는 방식이 이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진 장관이 본 것 같고 네. 저는 그런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로 보편적 복지로 국민연금이라는 것을 좀 보완하기로 네. 이미 좀 합의가 돼 있었는데 그 합의를 더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기초노령연금 2배를 왜냐하면 그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걸 만든 이유가 바로 네. 국민연금의 어떤 그 차등적 그 의미를 상쇄해서 기여 안 한 사람 돈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게 기초노령연금이었는데 그럼 네. 기초노령연금을 2배 준다고 한 거는 그럼 그런 의미의 기초노령연금을 강화한다, 확충한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고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런 게 아니니까 좀 원칙에 어긋나서 뭐 사퇴를 한 것 같아서 뭐 왜 사퇴까지 꼭 했어야 되느냐 뭐 더 그렇게 좋은 생각이 있으면 더 좀 개선을 해보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여튼 이게 왜 중요한지 네. 기초노령연금이 왜 중요한지를 좀 국민들에게 알리는 기초노령연금의 의미가 뭔지 네. 알리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퇴를 통해서 국민적인 관심, 뭐 중요성을 많이 좀 일깨운 부분도 있지 않았냐 이런 네. 얘기시겠네요. 네, 김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네, 저도 교수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진영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건복지부의 수장이니까 네.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한 자기가 책임과 네. 그런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졌어야 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자기가 결국은 이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이 이 안으로 정부안이 확정되는 걸 막지 못하는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런데 이제 그 사퇴를 하겠다는 건 나는 이거를 동의할 수 없으니까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가 보면 무책임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제도가 가진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을 한다면 네.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이렇게까지 되는 건 정말 막고 싶었던 심정이 어느 정도 그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해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같은 의미로 정말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네. 보건복지부 장관조차 동의할 수 없는 안이라면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한 계기가 됐다는 거는 저도 어떻게 보면 좋은 효과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저는 뭐 이번 사태 지켜보면서 물론 그 진영 장관 사태 덕분에 국민들이 기초연금의 중요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의미에 관심은 가져야 부분이 있지만 이 정책을 추진할 주무장관 부처로서 사퇴를 함으로써 결국엔 정부안이 수용이 됐고요. 결과적 보수주의로 이제 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무책임하지 않냐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도 좀 있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뭐 근데 그러면 이제 남아서 싸웠으면 저지를 네. 할 수 있었겠느냐 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그건 내부인이 아니면은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그 기초 연금 문제점하고 좀 개선점에 대해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셨는데요. 계속 이어서서 좀 아직 못 다신 얘기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더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궁금증이 이제 많이 풀렸는데 결국에 이제 국민연금이라는 게 제가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과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자꾸 이제 다른 나라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만 뭐 저도 경험이 일천하니까 뭐 제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네. 미국에서는 7.5% 그러니까 고용주 7.5% 자기 7.5%에서 15%를 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떼가죠. 네, 그렇죠. 네. 네,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5만 원 막 떼가 버리니까 그리고 그게 제일 많이 떼가는 부분이야 사실은. 그렇게 하고 또 소득세는 소득세로 또 네, 내야 네, 되는 거지. 네. 이러니까 세금을 상당히 많이 떼는데 그래도 이제 15% 정도 떼서 어찌됐든 현재 저하고 비슷한 그 뭐랄까 비슷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계산해가지고 저하고 비슷한 사회 내에서의 어떤 그 지위, 그러니까 그 소득 수준으로 봐서 그 노인을 제가 지금 먹여 살리고 있으려면, 네네. 그리고 먹여 살린다는 게 소득 대체율 뭐 60% 이제 이렇게 되려면 지금 몇 프로요? 4%에서 이제 합쳐서 9%. 9%. 네. 하는 거 가지고 과연 가능한지 네. 우선 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보험료를 좀 올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올리는 게 올리지 그러니까, 않고 소득 대체율 높이는 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가능할까? 저희도 보험료를 네. 어느 정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소득 대체율 지금 너무 낮아지고 있고 그 실제로 우리나라 이거는 단순히 그 연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입 기간이 너무 짧고 그리고 플러스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요. 네. 예를 들면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뭐 이제 안정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너무 짧아서 10년을 못 채워가지고 못 받는 사람도 꽤 많고요. 네. 근데 나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받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예. 한 말씀 드리면 네. 그게 이제 다 소득 대체율과 관련이 있는 게 네. 네. 그 소득 대체율이 상당히 높으면 그거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떤 국민연금 가입해주는 직장을 계속 그 선택을 하고 아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 해주는 그런 좋은 직장 가고 싶은 사람들 많죠. 다들 가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그런 좋은 정규직 직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50%가 비정규직이잖아요. 그 50% 비정규직은 상당 부분 연금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의지라기보다 네. 그 사업주가 이 사람들이 이제 잠깐 고용하고 해고해버리고 잠깐 고용하고 해고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줄 생각이 없고 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 연금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박근혜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그런 저소득 근로자들 위한 이 보험료를 네. 그 사업주가 아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좀 생겼어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제도가 충분히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까 활용이 안 되는 건 고용주가 별로 그걸 그러니까 그 제도가 이렇게 생기긴 생겼는데 제가 정확한 조사 결과는 못 봤는데요. 아직까지 이게 많이 활용이 안 돼서 사각지대가 줄지 않는 거죠. 문제는. 그리고 아까 뭐 중간 중에 얘기하신 부분에 제가 약간 수정할 부분이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은 그냥 일종의 기여 연금이니까 그러니까 낸 만큼 받아가고 이런 구조 아니냐고 했는데 그 국민연금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네, 아무리 그렇겠죠. 가난한 사람도 낸 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구조가 돼 있고 네. 부자는 그러니까 좀 이제 그 상한선을 둬서 또 더 이제 기업은 높아지는 대로 급여가 늘어나지 않도록. 그런 기업은도 어느 정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조정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금이 그냥 뭐 일종의 뭐 사보험처럼 낸 만큼 받아오고 이런 구조가 아니라 네.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 자기의 노후가 어느 정도 공적 연금에서 담보가 된다. 근데 그런 제도로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적 연금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국민 노동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고 또 공적연금만으로도 최소한의 생활 보장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두렵지 않게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도 너무 넓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초노령연금으로 약간 보완해 주려고 그랬는데 네. 이 기초노령연금조차도 지금 많이 후퇴를 시키고 있으니까 하여튼 문제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노후를 위해서라도 비정규직들이 많이 없어져야 되겠네. 네. 네. 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그렇죠. 문제가 네. 말씀하셨죠. 그래야 노동시장의 문제가 진짜 커요. 네. 누가 됐든 그 제 후세대 누군가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저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국민연금을 내는 직장에 그 사람이 다니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네. 직장이 많아야 되죠. 네. 많아야 되고. 네. 국민연금 문제가 단지 그 의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 네.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좀 고민의 지점이 아니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좀 듭니다. 예. 저기 오늘 그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얘기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 마지막으로 일단은 오늘 방송에서 미처 하시지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는 꼭 그 국민연금이 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그렇게 줄어들고 네. 그렇게 하지 그걸 보완하려고 이제 만든 거긴 한데 그것과 관계없이 좀 기초노령연금은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노인을 우리가 계속 우리나라는 특히 거의 법령으로 어떤 경우는 거의 법령으로 뭐 여러 규정을 통해서 그 강제 퇴직을 강제 은퇴를 시키잖아요. 나이가 네. 얼마가 되면 네. 외국에서는 그걸 강제 은퇴시키진 않거든요. 근데 은퇴하는 게 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연령 차별이거든요. 똑같은 업무를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하거나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나이가 얼마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네. 강제 퇴직시키는 건 연령 차별이기 때문에 그 인권 침해라고 해서 그리고 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적인 지금 사회적 약자를 만드는 구조거든요. 지금 더 이상 네. 일을 못하게. 이제 그러면은 보호하기 위한 무언가 있어야죠. 세이프티넷이. 네.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 복지 프로그램이 있듯이 노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복지 프로그램. 네. 뭐 돈이 없어서 뭐 장애라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노인이니까 법으로 일을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네. 그리고 이제 뭐 국민연금 대체율 높이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좀 수학책을 좀 들여다 보면서 좀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 그 지금 저기 9%대 가는 거 가지고는 참 앞으로도 계속 어렵지 않을까. 또 적립금이 또 없어지면은 또 적립금에서 나오는 운영이익이 또 저기 이자가 또 네. 없어지니까 또 적립금을 또 다 없애는 것도 좀 불안하고 뭐 여튼 뭐 또 여러 가지 질문을 줬네요. 오늘. 네, 요금제도 좀 많이 복잡한 제도예요. 그래서 뭐 그 한순간에 이해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우리나라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노인 빈곤 문제가 네.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심각한 노인 네. 빈곤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상류층이나 하류층이나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노인들을 보면 대부분이 네. 자식들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용돈을 받고 있어요. 음. 근데 그 금액이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네. 정말 없는 사람에게는 부모의 노후를 부양하는 책임이 그러니까 국가가 전혀 나몰라라고 개인적 사적 부담을 들어온다는 게 네.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뭐 그 우리나라 또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식이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안정된 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 또 그 부모 부양 책임을 사적으로 지다 보면 이게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거든요. 빈곤의 대물림. 네, 빈곤의 대물림이 정말 심각해지고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또 나의 노후가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좀 뭐랄까 심한 경쟁에 내몰리는 것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가 우리나라 뭐 재정 부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재정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통계에 보면 OECD 28개국이 공적 연금으로 네. GDP 대비 평균 9.3%를 지출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0.9%를 지출해요. 10분의 1이 안 되는 거죠. 네. 노인 빈곤율은 OECD 3배인데 공적연금 지출액은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설사 그 박근혜 공약처럼 20만 원씩 모두에게 지급해도 그게 GDP 1%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나중에 이게 2050년이 돼도 음. GDP 4%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노인 빈곤 상황에서 네. 이 정도 비율을 감당 못하겠다는 거는 이건 네. 그냥 의지의 문제지 국가 네. 재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점을 네. 정부에서 너무 호도를 하는 거죠.
저도 들어보면 예산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많이 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기초연금 진영장관 사퇴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르신분들 한평생 국가를 위해서 참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노후에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위해서 국가의 노력, 의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